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매우 이상한 한 가지 디테일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수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공동 선언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제적 관례인 공식 브리핑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회담이 실패한 것인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만났는데 공동으로 발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은 두 나라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열수 분석가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멈추게 됐습니다. 분석가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전쟁이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폭발하기 직전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수시간을 대화했습니다. 공동선언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것도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두 강대국이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예전 미중 관계와 다른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협상하고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무역협정, 기후협력, 비핵화 합의, 이런 것들이 회담의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 있던 시대의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AI와 반도체 기술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에너지와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 문제들에서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석가가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이유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미중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초강대국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경쟁하고 있을 때 그 경쟁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는 역사가 보여줍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 과잉 반응을 낳습니다. 그리고 과잉 반응이 예상하지 못한 충돌로 이어집니다. 공동선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회담을 둘러싼 모든 맥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담의 성과를 결과물로 평가합니다. 무엇이 합의됐는가? 어떤 선언이 나왔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지만 어떤 회담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에서 두 지도자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세계가 더 큰 위기로 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이 없어도 회담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회담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공동 선언도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던 이번 회담이 왜 실패가 아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회담장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을 수 있습니다. 김열수 분석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다소 과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중 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매우 정확한 분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사는 나라, 이란의 금융 거래를 유지해주는 나라, 이란이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나라. 중국이 이란의 협력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을 계속 지원한다면 미국의 모든 압박은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진짜 이유 중 하나는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만 가지고 베이징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젠슨 황, 그리고 미국 최대 기업들의 CEO들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석가가 이것을 매우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문제를 해결하러 갔지만 미국 국내에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외교의 특징적인 방식입니다. 외교적 목적과 국내 정치적 목적을 항상 함께 계산합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계약을 따왔다는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미국 경제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불편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AI 기술을 차단하고 반도체 수출을 막고 공급망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베이징에 함께 데려간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중국 AI 시장을 잃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의 자율주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팀 쿡의 애플은 중국 공급망과 판매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강경 노선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중국과 더 깊이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충돌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베이징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역설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국가 전략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에서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선택하기 어려운 구도, 그것이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파이면서도 미국 최고의 기업인들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외교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무역과 기술을 이야기하러 베이징에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협력을 구해야 하는 것, 중국을 견제한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이 필요한 것. 그 모순이 지금 트럼프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가 중국에 갔지만 머릿속에는 이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사이에서 트럼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회담에서 진짜 긴장이 폭발한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만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번 회담의 전반부를 떠올려 보면 분위기는 비교적 관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란 문제에 관한 대화, 호르무즈 안정에 관한 논의, 경제적 협력의 여지를 탐색하는 흐름, 긴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통제된 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진핑이 매우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담고 있는 것을 여러 층위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이것이 즉흥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회담 직후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이 받았었습니다. 인민일보가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CCTV가 반복 방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 정부가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로 전략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장에서 나온 즉흥적인 경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게, 한국에게, 대만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더 나아간다면 중국은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국방장관을 함께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김열수 분석가가 이것을 매우 의미 있게 봤습니다. 국방장관의 동행. 이것은 단순한 외교 방문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에는 국무장관, 경제보좌관, 무역대표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국방장관을 데려갔습니다. 분석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워싱턴은 중국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원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레버리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대만을 두고 완전히 양보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군사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경제 관료들만 데려갔다면 그것은 이 회담이 순수하게 경제적 협상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함께 데려감으로써 미국은 군사 안보의 차원도 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제1도련선 전략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제1도련선입니다. 미국이 이 선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이 선에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서 대만의 위치는 결정적입니다. 대만 없이는 제1도련선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면 이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문제에 이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서태평양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대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표면에서 보면 대만은 중국의 통일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 그것은 반도체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더 깊이 보면 그것은 서태평양의 군사적 지배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층위에서 보면 그것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경고와 트럼프의 국방장관 동행, 이 두 가지가 회담장에서 만났을 때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 순간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경고는 상대방이 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받은 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고 더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을 데려갔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든 공간이 앞으로 대만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대만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대만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 회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의 직접적인 경고, 트럼프의 국방장관 동행, 그리고 제1도련선 전략이라는 더 큰 맥락까지 대만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질서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란의 반응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를 열어두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란의 핵 보유에 함께 반대한다. 저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이 이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열수 분석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테헤란은 그 순간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란이 충격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란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때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계속 사줬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이 차단됐을 때 중국과의 거래가 이란 경제의 숨구멍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을 겨냥한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계속 구매했습니다. 이란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 중국 선박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 편이다. 최후의 순간에도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나온 발표는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열어두는 것에 미국과 합의했다. 이란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 이것은 중국이 이란의 두 가지 핵심 레버리지, 호르무즈 봉쇄 위협과 핵 프로그램을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믿었던 파트너가 적과 합의했다. 그것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협상 카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배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배신이라기보다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파트너이지만 무조건적인 동맹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란을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감수하거나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동 전체가 핵 확산 도미노에 빠지고 그 불안정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익을 위협합니다. 중국에게는 안정된 중동이 혼란스러운 중동보다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위해서라면 이란에게 불편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란이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정학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지지했던 것은 이념적 연대가 아니라 이익의 일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익이 어긋나는 순간 중국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란은 지금 이 현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에 저항하면서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심 카드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이란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립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는 다른 나라가 나를 위해 무조건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란이 가장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냉혹한 원칙 앞에서 이란의 전략적 고립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공동선언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회담, 트럼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이란 문제, 대만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드러난 진짜 긴장,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게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서 이란이 느끼기 시작한 고립감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어느 쪽도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쪽도 모든 것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김열수 분석가가 이 상태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분쟁 관리. 평화가 아닙니다. 동맹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이 전쟁으로 변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세계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강대국이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 대립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고 있는 상태. 왜 어느 쪽도 선을 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미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동맹국들도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결정적인 선은 넘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경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내수 침체. 이 상황에서 외부 충돌이 일어나면 내부의 불만이 체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이 멈추면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이란에서 강한 신호를 보내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이란도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혁명수 비대조차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의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멈춥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에 기반한 안정과 신뢰에 기반한 안정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안정은
탄탄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안정은 조건부입니다. 전쟁의 비용이 충분히 크다고 모두가 계산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그 계산이 달라지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몰려 외부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반응을 잘못 예측하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비용 계산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경우에서 지금의 두려움에 기반한 안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분석가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공동선언도 없이 수시간을 대화했다는 것. 그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끊기는 순간 오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방식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과잉 반응을 낳고 과잉 반응이 충돌로 이어집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두 나라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에서 대화 채널의 유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정한 균형 위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두려움을 느끼며 참고 있는 세계. 이란이 전략적 고립을 느끼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세계.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를 직접 받으면서 동아시아의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가장 먼저 위험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두려움으로 유지하는 평화. 그 평화가 지속되려면 대화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단순히 두 강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공동선언 없는 회담이 가져다 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합의가 아닙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